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내일은 제가 휴무입니다. 그래서 노회공화국 북조선 탈출을 쓰신 한원채님의 자녀죠. 예, 한의원 백년 한의원 원장이신 그분이 계시는 곳 일산에 찾아갑니다. 뭐 이제 지금 좀 이따 출근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갈 거라서 약속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또 그분이 저보다 또 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저는 또 그분이 또 흔쾌히 이 책을 아버지가 쓰신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인터뷰할 거라서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제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읽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두 분이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북한을 이제 아신다고 할 때 그만큼 저한테는 이제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을리 아니하고 또 오늘도 열심히 임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자기 출신 성분과 그 나라에 충성하고자 그 비밀 공작고는 정말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소지가 있어서 보이부에서 이 사람한테 건의를 했고 이분도 살아야겠기에 그 건의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토록 잘 살아내고 싶은 조국인데 탈출해야 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랬을 그분이 마음이 다 헤아려 옵니다. 바로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처형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의도를 여러 낌새를 통해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나의 범죄 내용을 엄중하게 평가함으로써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 처리하는 길과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범 수용소에 보내는 길뿐이었다. 다음은 나라를 배반한 역적을 잡아 처형한 공로로 자기들은 훈장이나 타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조선의 정치보위부나 사회안전부는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처형한 일꾼이 공로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그런 인물이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고 직위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나를 큰 고기로 낚은 그들이 숨은 의도를 해령해서 호송되는 순간부터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상급 보이지도 않니 냉혹한 대화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굳게 맹세한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처형 대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 속으로서 탈출할 것이며 탈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결하는 것으로 대항하리라. 나는 상급 보이지돈 앞에서 조용하고 인내성 있게 진술을 시작하였다.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해령시 정치보위부와 백산초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상기한 것이다. 정치보위원은 필기도구를 갖추고 나의 진술 내용의 요점을 기록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의 범죄적 사실은 1998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화대군에 가서 해삼 2kg을 샀습니다. 화대군에서 1kg당 6,000원씩 사서 무산군에 가서 12,000원씩 판매합니다. 이곳으로 대홍단에 가서 녹막가루를 사다가 청진시에 가서 팔고 거기서 떨어진 금액으로 무산에 다시 가서 중국제 상품을 넘겨받아 길주에 와서 팔면 그 소득이 당당하게 아내는 곧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월 중순으로 장사 거래를 끝내기로 약속하고 떠났는데 3월, 4월을 지나 7월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재한 가정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8살 막내 아들이 2월 말부터 심한 파라티푸스 병에 걸려 고생하던 끝에 숱한 빚을 내서 약을 쓰고 겨우 일어났으며 그 후가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식량난으로 우리는 굶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맏딸은 영양 부족으로 뇌신경병에 걸려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식량난과 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둘째 딸이 어머니를 찾아오겠다면서 4월 25일 집을 떠나 정진과 모산으로 갔으나 그 아이 역시 5월, 6월, 7월이 다 지나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풀죽으로 연명하며 겨우 살아가던 어머니가 영양 부족으로 7월 20일부터 갑자기 앓기 시작하더니 7월 20일 오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나 역시 영양 부족으로 혈압이 100에 60으로 떨어졌으며 7월 중순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집안의 공기는 쓸쓸하게 이를 데 없었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맏딸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7월 30일 집 출입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아내를 찾아 정진으로 갔으며 정진에서 우리 셋은 서로 갈라져서 제각기 행동하면서 방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애들한테는 정진에서 어머니를 찾게 하고 나는 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산에서 우연히 아내의 장사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저희 아내가 해삼값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중국에 사는 친척집에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8월 1일 새벽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갔으며 사촌 처남이 사는 화령시 서성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술하는 동안 정치 보위원은 질문을 자주 제기했다. 나는 그 다음 계속하여 해령시 정치보위부와 보위부 사령부 백산 초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였다. 물론 이 진술들은 다 사실과 맞지는 않았다. 나의 범죄적 성격을 줄이기 위해 장작된 허위 진술이었다. 나의 거짓 진술 내용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보위지도원은 정색하면서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일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부터 방금 말한 내용과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규격지에 상세하게 쓰라고 했다. 특히나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규격지 30매 정도를 건넸다. 자백서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면서 먹통과 철피를 내어주었다. 오늘 중으로 쓰기를 끝내라고 했다. 나는 상국 보위지도원이 주는 규격지 위에 먹필로 자백서를 쓰기 시작했다. 해령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기해 보면서 그대로 규격지에 옮겨 쓰면서 생각했다. 나는 이 진술서 쓰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여기서 탈출할 기회를 얻어내야 한다. 탈출하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규격지 위에 또박또박 글을 써 내려갔다. 낮 12시가 되니 내부 지도원이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한다. 나는 그와 함께 공장 군내길을 나란히 걸으면서 합숙 식당을 향했다. 지도원 동지, 왜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알면서도 지도원에게 말을 건넸다. 공장을 좀 수리하는 모양이요. 보위원이 대답이다. 사실은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 원료 토장을 들여다보니 생산용 통나무가 전혀 없었다. 발포 직장과 제재 직장이 만보하로 운전되려면 하루에 통나무가 1,500립방씩 있어야 하는데 원목 토장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다. 한편 달리 또 생각해보니 지도원 말대로
공장을 수리할 만도 하다. 공장 종업원들은 식량과 돈을 얻기 위하여 기회만 조성되면 공장 내 기계 부속품을 뜯어내거나 훔쳐서 장마당이나 개별적 수요자들에게 팔아넘겨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되었으니 공장은 매일과 같이 수리해야 했다. 유색 금속, 특히 동이나 바비트, 희우 금속, 베어링류, 공구류, 측정수단, 계량 계측 요소, 자동화 요소 등을 마구 훔쳐내어 우리들의 사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발포 직장 138조직인은 지금까지 5,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발포 생산을 하지 못했고 길주 발포 공장의 발포를 원료로 하여 움직이는 청진화학 섬유 공장도 단 한 톤의 인조 섬유를 생산하지 못하여 사실 그 전도가 캄캄했다.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모체 공장인 정진학 섬유 공장의 섬유 생산량은 북한의 섬유 생산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경이 됐으니 조선에서의 화학섬유 생산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1960년대 길주에서 하루 100여 톤의 인견 발포를 생산하여 정진 화학섬유 공장에 보내 그 전망으로 인조 섬유를 생산하던 그때의 그 설비, 그 사람들이 지금은 5, 6년 동안 단 한 톤의 인견 발포도 생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섬유 공업에서만이 아닌 온 나라의 공업 실태니 경제 강국은 언제 실현하며 강성대국은 어떻게 건설한다는 것인가. 경제 토대가 거덜난 데다가 쌀이 없어 먹지 못해 병든 백성에게 맨날 강성대국 한다니 사실 속아 웃다가 꾸레미 터질 노릇이긴 하다. 때가 지도원에게 공장 실태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었더니 그는 지난해까지 공장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직속 산하연합기업소였는데 지금부터는 총정치국 직속에게서 밀려났다고 답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조선인민군 후방총국 산하연합기업소로 강급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소 보위지원들이 보충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새로 배치받은 보위지도원들은 아직도 살림집이 해결되지 않아 가족 생활을 못하고 본인들만 와서 합숙 생활을 한다고 한다. 나는 보위지도원과 함께 합숙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씩 먹고 둘이 함께 공장 구내로 들어오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공장 밖으로 나가는 노동자들과 간부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기사장도 보았고 조업당 비서도 관리부서 지도원들과 직장장들도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보더니 역시나 반갑게 인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외면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정치보위원과 함께 걷고 있다. 정치보위원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위부 경비실에 들어온 나는 벽에 몸을 기댄 채 다리를 펴고 앉았다. 내부 지도는 담배 한 대 피우더니 나보고 자백서를 빨리 쓰라고 채근했다. 그리고 베개를 꺼내더니 모제비로 누워버렸다. 나는 사실 경비실 책상에 앉아 자백서 한 줄 한 줄을 써내려갔다. 하면서도 자백서 쓰던 펜을 자주 멈추면서 탈출이라는 큰 거사에 대해서만 신경을 도사리게 된다. 오후 2시가 지나자 보위부장도 들어오고 여러 보위부 공관들이 각기 자기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간다면서 내부 지도원에게 행처를 알린다. 작년에는 5명의 보위지도원이 사업하였는데 지금은 10명의 보위지도원으로 인원이 확장됐다. 반면 이들은 초면인 공관들이다. 왜인지 구면인 보위지도원들은 나의 근처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새로운 보위지도원들만이 나와의 연계가 진행된다. 차라리
다행스럽게도 생각됐다. 오후 3시가 되었다. 나를 지켜보던 보이지돈이 흑색 텔레비전 기동 스위치를 누른다. 평양 텔레비전 방송이 중계된다. 나도 텔레비전을 구경하면서 이따금씩 글을 써 나간다. 4시부터는 자백서 쓰기를 중단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오후 6시가 좀 지나자 지돈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한다. 나는 그와 함께 정문 밖에 있는 노동자 합숙 식당에 가서 강냉이 국수 한 그릇을 소금국에 넣어 먹은 후 보이부 경비실에 다시 왔다. 내부 지돈이 또 텔레비전을 켠다. 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상급 보이지돈이 들어오더니 나더러 자백서 쓴 것을 보자고 한다. 나는 그때까지 자백서 10매 정도를 썼다. 한참 들여다보던 상급 지도는 서둘러서 오늘 밤중으로 다 쓰라고 재촉한다. 나는 쓸 수 없다고 했다. 밤이 돼서 글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에 설계할 때도 낮에도 돗배기를 써야 볼 수 있었고 지금은 더욱이 밤이 돼서 안경을 써도 글이 안 보인다고 사정하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촉수 높은 전등으로 교체해 끼우고 글을 계속 쓰라고 말이다. 나는 불빛이 비치는 데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도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다음 단계의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쓰기 시작하여 9시 전까지 완성하라고 수정 지시했다. 경비실에 3명이 보위원이 또 들어와 텔레비전을 본다. 조금 있더니 보위부장이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5명이 보위공관을 불러내 복도 중앙 현관홀에서 무슨 사업 토의를 한다. 그들에게 세심한 과업을 주는 모양 같았다. 그들이 모의가 끝나자 낯선 보이지던 공간 한 명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들어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면서 나를 감시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